안녕하십니까. 돈키호테를 중심에 놓고 인문학의 부채를 펼치다라는 부제를 달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는 아무리 고전 명작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소설책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대할 때 갖고 있는 거의 일률적인 평가를 감안한다면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돈키호테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소설의 작가인 세르반테스의 철학이나 사상, 그리고 글쓰기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는 돈키호테와 산초라는 강력하게 전형화된 인물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기도 하죠. 미친 사람의 엉뚱하고 우스운 이야기라는 이전부터 내려오는 정형화된 틀에 갇혀버리는 현상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작품이 처음 나왔을 때도 사람들은 작가인 세르반테스를 말하기보다는 돈키호테를 말하고 다닌다고 직접 책에 쓰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은 단지 현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호기심에 이 책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우선 생각보다 많이 듣고 이 책을 읽기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냥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읽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한편 돈키호테 일권을 힘들게 읽었다 해도 이건 역시 자꾸 반복될 듯한 내용일 것이라는 생각에 안 읽어도 뻔한 것이라는 위안을 하게 되고요. 읽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작품을 꼭꼭 씹으면서 깊이 읽어나가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 되었죠. 사실 이런 현상을 자주 듣고 목격했기 때문에 돈키호테 강의라는 타이틀을 달고 작품의 곳곳을 살펴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돈키호테라는 소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논문과 책들이 나온 게 사실이고 아마 그것들만 해도 큰 도서관을 만들어도 될 정도일 것입니다. 연구 분야도 문학뿐만 아니라 종교, 철학, 정치, 역사, 문화를 비롯해서 언어학, 사회학, 심리학, 심지어 의학 등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시각의 연구 논문과 책들이 과거에도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것들은 기존에 알고 있는 이 작품에 대한 우리 고정관념을 깨는 수준에 불과할 뿐 강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만큼 무궁무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작품에 대한 해석은 단순히 작품을 읽는 것이라거나 작가가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 생각하고 고민하며 깨닫는 것, 즉 우리 자신의 해석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독자가 있는 한 돈키호테를 통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수없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서론 있게 길었는데요. 이번 돈키호테 강의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중심에 위치한 무세오 델 프라도에 들어가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를 공부하면서 예술 작품, 특히 스페인의 대표적인 고전 그림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게 되겠는데요. 무세오 델 프라도에 대한 여러분들이 관심이 높고 아무래도 시각적인 것들이 여러 주제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세오 델 프라도의 그림을 이야기한다는데 도대체 돈키호테의 예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일자무식 산초가 그랬을 리는 없을 것이고 광기에 찬 엉터리 기사 돈키호테가 그림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을 쓴 세르반테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네요. 이는 단지 돈키호테라는 작품뿐만 아니라 그가 쓴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돈키호테 속 다음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을 보는 즐거움보다 더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생생하게 여기 지금 우리 눈앞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커다란 물고기 호수가 나타납니다. 그 호수로는 수많은 뱀이며 구렁이며 도마뱀과 다른 여러 종류의 사납고 공포스러운 동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호수 한가운데서 한 슬픈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그대 기사여, 그대가 누구든지 이 무시무시한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자여, 만일 그대가 이 검은 물 밑에 숨어 있는 보물을 얻고자 하거든 그대의 강력한 힘과 용기를 보여주소서. 바로 지금 이 검게 불타는 술통의 한 중간으로 뛰어들라. 그러지 못하면 이 검은 암흑 밑에 누워있는 일곱 요정의 일곱 성 안에 감춰있는 그 황홀하고 신비한 것들을 그대는 볼 자격이 없으리니. 공포에 떠는 그 목소리를 기사가 듣자마자 거기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생각지도 않고 꼼꼼히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 강력하고 무거운 갑옷을 벗지 못한 채 자신의 귀부인과 하나님의 가호를 빌며 부글거리는 호수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돈키호테 1권 5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고상한 말은 돈키호테가 한 것인데요. 이 내용은 돈키호테가 행하는 몸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깊은 호수 밑에 있는 보물을 얻고자 부글거리는 물속 한가운데로 어떤 고민이나 주저함도 없이 뛰어드는 돈키호테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자신의 눈앞에 닥친 현실 앞에서 햄릿의 지나친 고민과 주저함보다는 일단 먼저 몸을 던져버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실행형의, 그래서 모험형의 돈키호테를 보여주는 대목이 될 텐데요. 이런 두 인물 간의 성격을 비교한 대표적인 작가로 우리는 19세기 러시아의 문호 이반 세르게이비치 트루게네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우리는 멀리서 보이는 호수와 가까이서 접하는 호수가 대비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멀리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잔잔한 호수로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호수는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 안에는 수많은 뱀과 구렁이, 도마뱀 그리고 사나운 동물들이 우르릅니다. 그뿐인가요? 호수 한가운데는 슬픈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고요. 물밑 검은 암흑 속에는 일곱 요정의 일곱 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황홀하고 신비한 세계일 것이라고 상상하고 돈키호테는 곧바로 뛰어드는 존재죠. 말하자면 평온한 호수로 그려질 그림이지만 이제는 엄청난 소용돌이의 그림으로 바뀌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정적인 호수는 이미 동적인 공간이자 모험의 세계가 됩니다. 결국 위의 글에서는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대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감각으로 보는 현상과 그 이면의 본질 문제로 연결되죠. 인간이 감각으로 보고 만지는 세계라는 것은 그 이면의 세계에 비하면 너무나 제한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나 사물의 본질과 실체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고 어떤 용기로도 담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죠. 결국 본질과 실체를 찾는 예술가들은 멀리서 보는 평온한 호수보다는 수많은 뱀과 구렁이, 도마뱀, 그리고 사나운 동물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호수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바로 추상 미술의 영역이기도 하겠죠. 돈키호테 속의 대목은 이런 점에서 예술의 세계를 논하기에 충분한 물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이면의 세계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상과 그 이면이라는 둘 중에 그 하나를 선택하는 것의 문제점을 인지하게 되고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두 세계 모두가 하나를 이룬다는 사상도 돈키호테에서 만날 수 있는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한편 돈키호테라는 소설에서 만나게 되는
예술관으로 다음과 같은 대목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기에는 다양한 색깔의 반점이 있는 백옥과 매끄러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인공적인 분수가 있고, 여기에는 하얗고 노란 고동 껍질이 붙은 조개 껍질들로 장식된 분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양과 크기가 불규칙한 것들을 정렬한 것인데, 빛나는 수정 조각들과 에메랄드처럼 생긴 것들을 다양한 수공을 통해 만들었으니, 그야말로 이런 예술이라는 것은 자연을 모방하면서도 그 자연을 뛰어넘는 그런 것입니다. 라고 1권 50장이 나오죠. 사실 여러분 중에는 돈키호테 속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놀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바로크 예술을 매우 정확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개 껍질 장식을 말하면서 모양과 크기가 불규칙한 것들을 정렬한 것이라는 표현이 그런데요. 여러 주장이 있지만 바로크라는 단어의 근거가 per la irregular con deformaciones, 즉 모양과 크기가 다른 구슬들로 깨어진 것이라는 뜻의 포르투갈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그 예술 세계는 돈키호테 속 이 표현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예술이라는 것은 자연을 모방하면서도 그 자연을 뛰어넘는 그런 것입니다. 라는 대목입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내려온 원형, 즉 이데아와 그것에 대한 모방, 즉 미메시스에 대한 논란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의 이 세계는 현실 속에 모방되지만 그 모방된 것은 이데아와 일치될 수 없다는 점에 강조점을 뒀기 때문에 문학과 예술 활동 그 자체에 대해 비하할 수 있는 관점인 것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은 그 모방이란 이데아의 현실적 구현으로 이데아를 닮았고 그럴 때에서 이데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것이었죠. 바로 의의 돈키호테에서 예술이라는 것은 자연을 모방하면서도 그 자연을 뛰어넘는 그런 것입니다. 라는 표현은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는 과연 세르반테스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알았으며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작품을 대하면서 그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는 미메시스라는 개념도 이해했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플라톤적 사랑도 이해했으며 그 외 수많은 철학과 문학, 예술의 세계를 작품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작가가 자신의 글쓰기, 즉 창작 행위에 대해 대단히 많은 자의식적 내용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에 그려져 있고 그것은 결국 예술 행위에 대한 작가로서의 의식 및 예술에 대한 생각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키호테의 이런 점들은 우리가 다뤄보고자 하는 무세오 델 프라도에 있는 작품들을 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기도 하죠. 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다룰 무세오 델 프라도의 그림들을 살펴보기 전에 왜 돈키호테인가와 왜 세르반테스인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미친 기사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 돈키호테라는 소설에 뭔가 형이사각적인 내용이 특히 철학과 예술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특히 바로크 예술에 대해 설명하는 듯한 표현으로 모양과 크기가 불규칙한 것들을 정렬한 것이라는 말과 예술과 창조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명제인 예술이라는 것은 자연을 모방하면서도 그 자연을 뛰어넘는 그런 것입니다. 라는 말을 돈키호테 입으로 작품에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창작, 즉 글쓰기 자체를 논하는 메타픽션적 글쓰기의 대표적인 작품이 돈키호테라는 점에서 문학과 예술에 대한 앞으로의 언급은 물론 그와 유사한 대목들을 작품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키호테는 단순한 기사소설의 범주를 뛰어넘어 철학과 사상 그리고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 탄탄한 기반을 갖춘 작품이라는 평가하에서 이제 우리는 무세오델 프라도의 그림들을 만나게 되겠는데요. 작품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앞의 강의에서도 그랬지만 굳이 스페인어로 무세오델 프라도라는 표현을 쓴 이유를 언급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무세오델 프라도를 우리말로는 프라도 박물관이라고 쓰곤 하죠. 앞에 무세오라는 단어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불렀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프라도 박물관 대신에 프라도 미술관으로 부르는 게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세오라는 단어가 뮤즈라는 단어에서 온 것으로 예술적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고 동시에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영감을 주는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문제는 없는데요. 여기서 박물관이란 대형 박물관이나 우리의 국립중앙박물관처럼 고문서를 비롯해서 역사적 유물이나 예술품 등 다양한 물품들이 전시된 공간이고 거기에 미술뿐 아니라 민속, 역사, 과학 등 여러 분야의 것들이 수집, 전시된 곳이라고 정해본다면 우리가 둘러보고자 하는 무세오델 프라도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각을 비롯해 다른 것들도 있지만 작품의 숫자나 중요도에 있어서 그림들이 주로 이 공간을 채우고 있다는 차원에서 프라도 미술관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1819년에 개관했으니까 지금부터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개관할 때의 주 작품들이라는 것은 대부분 왕실에서 보관 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랜 기간 동안 왕실에서 모은 작품들을 프라도 미술관에 전시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 작품들을 추가적으로 수집해서 지금의 프라도 미술관이 되었죠. 미술관을 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당시 시대 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스페인은 1700년부터 기존의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부르봉 왕가로 전환됩니다. 물론 유럽의 왕실이라는 게 그들 간의 정략적인 결혼에 의해서 서로 섞여 혈통상의 큰 변화는 없지만 이렇게 부르봉 왕가가 스페인을 통치하게 됨으로써 당시 루이 14세의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절대 왕정의 시기였으니까 거기서 불어오는 바람은 스페인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00년대 즉 18세기는 바로크에서 로코코로 넘어간 것과 함께 신고전주의와 계몽주의 시대로 규정되는데요. 도시는 계획화되고 확대되었으며 거리는 넓어졌고 큰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었죠. 사람들의 의상은 물론 예술에 있어서도 화려함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런 움직임은 주로 귀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일반 사람들의 생활이 개선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었죠. 표현은 화려했지만 그 속의 현실은 더욱더 가난하고 비참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에 들어온 프랑스풍의 경향은 프라도 미술관의 대미를 장식하게 될 고야의 그림들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왕실에서는 과거부터 그림들을 수장하고 있었지만 특히 왕이 지명한 화가들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게 해서 주로 왕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그린 그림들이 주로 있었고요. 1700년부터 전면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프랑스의 영향은 부르봉 왕가의 첫 번째 왕인 필리페 5세와 그의 부인
이사벨 데 파르네시오가 많은 그림을 구입했고 그 작품들이 이후 미술관에 기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태리 파르마 출신이었죠. 프라도 미술관 건물은 이 부부의 아들 카를로스 3세 때 건축되었고요. 카를로스 3세의 손자이자 펠리페 5세의 증손자인 페르난도 7세 때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1819년이죠. 이후 기억할 만한 일로는 1936년에서 39년 사이에 있었던 스페인 내전 중에는 피카소가 관장직을 맡고 있었고요. 전쟁 중에는 프랑스로 그림들을 옮기게 됩니다. 물론 전쟁이 끝나는 1939년에 다시 스페인으로 들여오게 되죠. 프라도 미술관에는 많지는 않지만 중세의 작품부터 고해의 작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화가와 대표작으로는 보쉬, 즉 엘 보스코와 그의 그림, 엘 하르딘 데 라스 델리시아스, 즉 쾌락의 정원이 있고요. 그리스 크레타 섬 출신의 에일 그레코와 그의 여러 작품 중 가슴에 손을 얹은 기사라는 작품을 비롯해서 티지아노와 그가 그린 뮬렌부르크의 카를로스 5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틴토레토의 엘 라바토리오, 즉 세족식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비롯해서 고야의 카를로스 5세의 가족이라는 그림들이 프라도 미술관의 대표적인 작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옷 입은 마야 부인과 옷 벗은 마야 부인을 알고 있는 작품들도 바로 여기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데요. 이들 작품의 제목에 붙은 마야는 부인의 이름이 아니라 예쁜 또는 끝내주게 멋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옷 입은 마야 부인이라 옷 벗은 마야 부인이 아니라 옷 입은 예쁜 여인과 옷 벗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라도 미술관에는 대략 15세기의 작품부터 19세기까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엘 보스코와 엘 그레코 그리고 티지아노와 틴토레토 등 외국 작가들을 비롯해서 스페인 화가들의 작품들이 있고요. 그 대미를 장식한 화가가 고야인 것이죠. 고야는 근대미술과 현대미술의 경계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의 작가들, 즉 파블로 피카소나 후안 미로, 후안 그리스, 살바도르 달리 등의 작품은 별도로 마드리드의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 있습니다. 프라도 미술관이 근대 미술관이라고 한다면 이 레이나 소피아는 현대 미술관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마드리드에는 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이 있는데요. 프라도 미술관에서 소장하는 작품들의 시대부터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의 작품 시대를 포괄하면서도 그를 넘는 현대 미술, 그것도 최신 미술 작품들까지 소장하고 있는 게 특징이죠. 이번 시간에는 무세들 프라도를 프라도 박물관으로 하지 않고 굳이 프라도 미술관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 말했고요. 프라도 미술관의 역사와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화가들과 그 대표 작품들, 그리고 마드리드의 주요 미술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작품들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프라도 미술관의 역사와 주요 화가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화가와 작품들의 시대를 보다 거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왕과 화가들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시대적 좌표도 무시할 수 없죠. 말하자면 한 작가의 작품이라는 것은 그만이 독창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가 살던 시대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특히나 고전 작품들 같은 경우는 작품성도 그렇지만 역사적인 의미를 짚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실제로 작품성은 떨어지지만 역사성 때문에 평가받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이죠.
우선 프라도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초기의 그림들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카를로스 1세를 언급해야 할 것이고요. 그가 아꼈던 그를 그린 화가로 티지아노를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는 이태리 출신이고 베네치아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절정기에서 맨네리즘으로 가는 아주 후기 르네상스의 화가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죠. 카를로스 1세는 스페인 통일의 주역인 스페인 카스티아의 이사벨 여왕과 아라곤의 그 페르난도 왕 부부에게는 손잡벌이죠. 이 카톨릭 양왕이라고 불렸던 부부의 딸 후아나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펠리페와 결혼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카를로스 1세인 것이죠. 이렇게 되니 기존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다스렸던 유럽의 거대한 영토와 아메리카를 비롯해 스페인이 거느렸던 거대한 지역을 물려받게 됩니다. 물론 그 자신도 계속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갔죠. 따라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아메리카를 발견한 여세를 몰아 스페인은 그야말로 강대해졌는데요. 이 카를로스 1세는 여러 가지 칭호를 얻게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차원에서는 카를 5세 황제가 되는 것이고 스페인 왕가에서는 카를로스 1세로 부르게 되죠. 넓은 영토를 다스려야 했을 그는 늘 전장이 있었는데요. 밀베르크 전투에서의 카를로스 5세 또는 카를 5세의 기마초상이라는 이 그림은 1547년 지금의 독일 지역인 밀베르크에서 프로테스탄트군을 무찌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티지아노가 그린 그림입니다. 말에 타는 황제의 강인함과 위엄이 돋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0살의 나이에 전역로를 배경을 하고 있어서 어딘가 지친 듯한 황제의 모습도 보입니다. 뭔가 메시지를 주려는 검은 말의 눈동자가 인상적이고요. 이렇게 이태리 베네치아 그림의 거장인 티지아노가 카를로스 1세 시대의 화가라면 엘 그레코는 펠리페 2세 시대의 화가입니다. 펠리페 2세는 카를로스 1세의 아들이죠. 엘 그레코는 그리스 출신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불려진 일종의 별명인데요. 원래 이름은 도미니코스 테오토코플로스였습니다. 이 화가는 자신의 출신지인 크레타 섬에서 이미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한과 동시에 유명한 화가였지만 그 그림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그리고 티지아노의 그림을 배우고자 베네치아에 가게 됩니다. 사실 그 그림을 보면은 티지아노의 그림과 매우 닮아 있죠. 그는 약 10년에 걸친 이태리의 생활을 겪고 스페인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마도 여기에는 그가 티지아노풍의 그림을 그렸고 역시 베네치아에서 공부했다는 것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마드리드 인근에 있으면서 스페인의 오랜 수도였던 똘레도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이후 스페인 화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와 그의 그림에 대해서는 이후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펠리페 2세에 이어 펠리페 3세의 시기에는 역시 네덜란드 출신의 루벤스를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스페인 자신 내에서도 뛰어난 화가들이 등장하고 있었고 왕실의 화가도 있었지만 역시 국제적인 명성에 있어서는 루벤스를 따를 수가 없었죠. 그는 주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내용으로 삼아 많은 그림을 남겼고요. 스페인 왕실의 도와 펠리페 3세를 대상으로 그림을 남깁니다. 네, 이렇게 펠리페 3세 시대는 루벤스를 얘기했고요. 펠리페 4세 시대에는 스페인 세비야 출신의 벨라스케스가 있습니다. 그는 펠리페 4세에 이어 카를로스 2세 때도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카를로스 2세 이후에 스페인이 급속도로 쇠락하고
합스부르크 왕가는 부르봉 왕가로 바뀌게 됐으니까 스페인의 위대한 화가 벨라스케스는 불행한 시대를 배경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펠리페 3세 때 한참 활동했는데요. 세르반테스와 벨라스케스 두 인물 간에는 거의 50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지만 과거 스페인 제국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래서 황금세기라고 일컬었던 그 영광의 유산들을 이 둘은 그대로 받았고, 그게 또 하나의 스페인적 정체성을 만들어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앞에서 1700년부터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가 통치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단지 왕가의 교체만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합스부르크 왕가 시대의 그림과 부르봉 왕가의 시대의 그림은 크게 다르죠. 우선 왕들의 초상들을 비교해 보겠는데요. 이것은 카를로스 1세이고요. 이것은 펠리페 2세, 그리고 펠리페 3세, 펠리페 4세, 카를로스 2세입니다. 여기까지가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들인데요. 다음은 부르봉 왕가의 왕들입니다. 펠리페 5세, 페르난도 6세, 카를로스 3세, 그리고 카를로스 4세의 모습이죠. 양쪽 모든 왕들은 각자가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지만 좌우로 비교할 때, 즉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과 부르봉 왕가의 왕들을 비교했을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색채가 다르죠. 오른쪽이 색도 다양하고 화려한데요. 머리 모양과 의상, 그리고 포즈도 다르죠. 합스부르크 왕가의 경우 전투형의 왕이라면, 그래서 야외에서 말을 탄 모습과 어울리는 측면이 있고요. 강인함을 돋보이려고 했다면 부르봉 왕가의 왕들에게는 공간도 왕궁 아니 파티가 연상될 정도로 장식과 치장도 심하고 나약하게까지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6세는 부르봉 왕가의 연속성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한편 이 부르봉 왕가를 그린 대표적인 화가로 우리는 고야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는 카를로스 4세를 비롯해서 페르난도 7세까지를 그립니다. 그가 왕실에서 그림을 그린 시기는 워낙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는데요. 프랑스의 나폴레옹군이 스페인에 들어와 왕실을 접수했기에 호세 보나파르트, 즉 나폴레옹의 형이 스페인을 통치한 기간에도 그는 그림을 그렸죠. 나폴레옹 세력을 몰아내면서 마드리드에 들어온 영국의 아더 웰즐리 장군, 즉 그 웰링턴 공작도 그는 그리야 했는데요. 두 경우 모두 스페인이나 고야 입장에서는 드러낼 수 없는 역사였기에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리야만 했을 작품들은 현재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전쟁 중에 고통을 받고 있던 스페인과 스페인 사람들을 그려낸 그림들은 남아있는데요. 나폴레옹 치하에서 프랑스에 가 있던 페르난도 7세가 스페인에 왔을 때도 고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페르난도 7세는 프랑스를 배격했지만 그의 모습에서는 왠지 나폴레옹, 즉 프랑스식 의상과 포즈를 보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위에서 스페인을 대표한 화가 벨라스케스가 강대한 스페인 제국의 쇠락기에 그림을 그렸다고 했는데요. 스페인을 대표하는 또 다른 화가 고야는 그보다 더 큰 스페인의 위기와 혼란, 그리고 변화의식의 그림을 그렸다고 말할 수 있겠죠. 고야의 그림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프라도 미술관을 연대기적으로 이해하기에 각 왕들과 그에 해당되는 화가들을 대표해 봤는데요. 특히 왕들이 초상을 통해서 시대의 변화와 역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화가들의 특징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